안녕하세요. 고키오 K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하고 같이 네덜란드 바로크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네덜란드 북쪽 지역은 신교인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카톨릭하고는 다르게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뭔가 장식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무슨 삐까번쩍하고 이런 것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청빈과 검소함 이런 것을 미덕으로 삼았거든요. 이러한 가치관이 이 네덜란드 북쪽 지역을 이렇게 지배했었다 이거죠. 자, 그러한 결과로 나온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사진 속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저도 같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17세기 암스테르담에서 시청사 건물을 쓰였던 건데 지금은 현 네덜란드 국왕인 베아트릭스가 이제 가끔씩 궁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되는 거죠. 자, 일단 껍데기를 본다면은 그래도 일단은 웅장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신들의 부라든지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었으니까 아무래도 이 건물의 왁구 자체는 크게 만들었다 이거죠. 자, 왼쪽 하단을 보시면은 이제 조그맣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을 확대한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가만히 보면은 건물 지붕 쪽에 한번 보세요. 지붕 쪽에 보면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지붕이 보이시죠? 이제 이런 걸 우리는 페더먼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페더먼트 안에 있는 거를 팀파눔이라고 하는데 이 팀파눔 부분에 보면은 뭔가 화려하게 조각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더먼트 밑에 보면은 이 고전의 냄새가 나는 고전 기둥을 흉내낸 필레스터가 있죠. 이 필레스터는 기둥처럼 생겼지만 실제적으로는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이러한 기능이 아니라 단순히 장식성의 기능을 가진다고 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건물 그 자체는 우직해 보이는 이제 그런 단순한 건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페더먼트라든지 혹은 고정기 등을 흉내낸 필레이스터라든지 혹은 이 페더먼트 위에도 보시면은 뭔가 조각상도 있고 좀 더 화려한 모습이 있지만 이 건물의 본체 이 왁구 자체는 그냥 좀 단순하게 생겼죠. 이게 바로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되었다 이거죠. 혹시라도 이게 페더먼트라든지 혹은 팀파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억이 가물하다 하시면은 제 영상 7번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이탈리아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하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예전에도 우리가 본 적이 있는 로마의 일제수교회가 되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시청사 건물하고는 좀 차별화된 모습이 보이죠. 확연하게 다릅니다. 일단은 거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 박스 부분을 보시면은 이 박스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필레스터가 두 개가 나란히 있죠. 당연히 이것도 이제 무게를 받쳐주는 그러한 기능이 아니라 장식성으로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시청사 건물하고는 다르게 아까 시청사 건물은 필레스터가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개가 나란히 하나, 즉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바로크 양식의 전형적인 그런 특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 하면은 제 영상 59번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번에 있는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은 부드럽게 곡선 처리가 되어 있는 장식이 보이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로크 양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3번에도 한번 보세요. 3번에를 보시면은 이 건물 출입구 윗부분에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메달형의 장식이 있는데 거기에 IHS라고 되어 있네요. IHS는 제가 전에 제 영상 59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시청사 건물하고 좀 더 확연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그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신다면 여기 루이 14세가 이제 말에 올라타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거 무슨 뭐라고 해야 할까? 신화 속에 나와 있는 영웅의 모습처럼 이렇게 위험 있고 멋있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딱 봐도 내가 왕이다 이런 식으로 딱 자랑을 하기 위한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자기 PR을 하는 그림이라든지 혹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교황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교황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위험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네덜란드 북쪽에서는 이런 그림들이 의미가 없었다 이거죠. 이 아시다시피 이 네덜란드는 한
명의 왕이라든지 교황이 뭔가 이 좌지우지하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잖아요. 이제는 뭐 그러다 보니까 말에 올라타 있는 군주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위험 있게 묘사된 교황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할 일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이 번영을 가져다 준 주체인 뭐 상인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 프로테스탄트의 미덕을 강조하는 검소함이라든지 혹은 사회에 기여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림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반 오스타데가 그린 가족의 초상화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 프로테스탄트는 가족의 화목함이라든지 가족들의 소박함 뭐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가족들의 그림이 네덜란드 북쪽 지역에서는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 평의원들이 딱 양로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네덜란드 북쪽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프로테스탄트가 내세우고 있었던 그러한 미덕들과 부합되는 그림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보신다면은, 자, 프란스 할스가 그린 이제 미그르 컴퍼니라고 했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인들의 그림인데요. 즉 자신들이 군인들로서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 뭐 그리고 자신들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한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겠다 이거죠. 자, 그런데 제가 보여드린 이 세 점의 그림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 명들이 등장한다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초상화라고 하면은 개개인 하나가 등장해서 그것을 그린 거, 그냥 그런 거를 우리 초상화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네덜란드 북쪽 지역에서는 여러 명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초상화, 즉 집단 초상화가 유행을 했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 이유가 있죠. 우리 보통 선거철에 한번 보세요. 선거철에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나눈 후보자들이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한 이 책자 같은 걸 돌리지 않습니까? 그 책자에 보면은 어떤 게 있어요? 그 국회의원하고 보다 더 유명하고 유력한 대중들에게 보다 더 인기 있는 정치인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이 항상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후보자가 어떤 봉사단체하고 같이 찍은 사진, 이런 것도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런 게 다 뭘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결국은 그 후보자가 내가 이 정도로 이 거물 정치인하고 뭐 친분이 있고, 그리고 그 정도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걸 또 나타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봉사활동, 자선단체에 활동하는 이 사람들과 같이 사진을 찍음으로써 내가 평소에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회에 뭔가 공헌을 하고 있다,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 책자를 만들고 사진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 집단 초상화도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거죠. 개개인 하나하나만 담아지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 진짜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잘 증명이 안 돼요. 하지만 여러 명이 등장하는 집단 초상화 속에 어떤 그 개인이 쏙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바로 이런 단체에 있는 거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 속에, 그림 속에 담겨 있는 걸 봐서는 진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이 사회를 위해서 이런 기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초상화가 더욱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도 그래요. 이 네덜란드에서는, 즉 네덜란드 북쪽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게 돌아가면서 군 복무를 해야 되는데, 군 복무를 하려면은 이제 일반적인 병사들이 있고 그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그림이 그 장교들의 모임을 포착한 그런 그림이 되겠다 이거죠.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프란스 할스라는 이제 화가 되겠는데,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상당히가 아니야, 아주 독특하고 아주 시대를 앞서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통 초상화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그림 속의 인물이 딱 각을 잡고 이렇게 경직된 자세로 그려져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연출되어 있는 그런 자세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그림 속의 인물들은 그렇지가 않죠. 보다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흡사 막 이 연애를
이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 놀고 있는데 갑자기 프란스 할스가 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잠깐 포즈를 취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딱 포즈를 취한 듯한 그러한 느낌의 자연스러운 그림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보자면은 이러한 그림이 뭐 그렇게 대단하거나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하고 본다면은 이 그림은 아주 혁신적이고 또 동시에 시대를 크게 앞서간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대를 앞서갔다고 이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초상화는 하나하나 그리기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12명의 인물들이 다 제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 모델들의 실제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아마도 실제 모습하고 상당히 닮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모델들을 다 하나하나 동시에 세워놓고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은 솔직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할스는 이것을 이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인물들의 특징만 탁탁탁탁 잡아내가지고 빨리 그릴 수 있었다 이거죠. 거기에는 알라프리마라는 기법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 알라프리마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보통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밑그림도 그리고 거기에 바탕이 되는 색도 좀 칠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프란스 할스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이게 딱딱딱 칠하면서 그려나갔다 이거예요. 자, 지금 등장하는 그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점 다 프란스 할스가 그렸고요. 먼저 왼쪽을 보신다면은 한 남자가 그려져 있죠. 이 남자의 먼저 이 머리카락을 보세요. 머리카락이 어떻습니까? 흡사 자다 일어난 것처럼 머리카락이 상당히 헝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짓는 순간을 딱하니 포착을 해가지고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할스 홀바인의 그림 한 점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두 개의 그림이 너무나 확연하지 않습니까? 이 한스 홀바인의 그림 속에서는 주인공인 이 사우스 웰경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일부러 억지로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만한 포즈를 취했다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프란스 할스가 그린 피터 반 덴 브루케이 초상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훨씬 더 친근한 그러한 이미지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본다면은 프란스 할스의 초상화가 기존의 화가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좀 한눈에 극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말레바베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말레바베는 그림 속의 주인공인 이 여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프란스 할스 같은 경우는 뭐 인생이 그다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양반한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로 여기 그림 속에 등장하는 말레바베라는 여자가 이 아들을 돌봐줍니다. 근데 이 말레바베도 정신질환이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신이 나간 혼이 나간 듯한 이러한 모습이 보였던 거고 그리고 그 장면을 프란스 할스가 딱 포착해가지고 화폭 속에 담아낸 거죠. 그러니까 딱 보시기에도 이 여자가 좀 뭔가 정상인 같지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묘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요, 좀 어떻습니까? 붓질이 보다 더 과감해요. 당연히 이 알라프리마 기법의 특성상 붓질이 좀 더 과감하고 섬세함이 떨어지긴 하겠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자유롭고 막 붓이 손이 가는 대로 그린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게 되죠. 아까 제가 이 프란스 할스가 시대를 아주 앞서간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순간적인 이 장면을 자연스러운 장면을 딱 포착해서 그렸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여기 그림 말레바베에서처럼 자연스러운 붓질이 있었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자연스러운 붓질, 이 호방한 붓질과 그리고 동시에 순간을 포착한 이러한 이 그림은 나중에 시대가 쭉 흘러가가지고 19세기에 인상주의자들 그 중에서도 뭐 드가라든지 혹은 카유보트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즐겨 사용했던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7세기인 이 당시에 이미 프란스 할스가 이러한 그림을 그렸다 이겁니다. 당연히 이 프란스 할스의 이런 스타일의 그림들은 나중에 인상주의자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셔서 제가 저번 시간에 초상화가 막 유행하다 보니까 후발주자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풍경화라든지 정무라든지 혹은 장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문화된 그림들이 등장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풍경화도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곰브리치 책에서도 등장하는 지몬 데 블리에르의 그림이 되겠는데, 뭐 보시면 어떻습니까? 딱 이 바다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범선들이 있죠. 자, 그런데 한번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시면은 날씨가 맑지 않아요. 맑은 날씨가 아니라 이제 먹구름이 껴가지고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지거나 바람이 불 것 같은, 폭풍이 불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한번 보시면 이 그림도 역시 곰브리치 책에 나오는 얀반 호이엔의 그림이 되겠는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경은 아까처럼 뭐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범선을 그린 건 아니지만, 이건 역시 하늘을 보시면요, 하늘이 어때요? 당장이라도 폭풍우가 쏟아질 것처럼 먹구름이 잔뜩 낀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배경은 실제로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딱 봐도 이게 가상의 공간이란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 영상 35분에도 나왔었던 콘라드 비츠의 그림입니다. 뭐 뒤에 보시면 사실적인 풍경이 그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사진도, 실제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이쯤에서 그렸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그림의 주인공은요, 뒤에 있는 배경이 아니라 맨 앞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 말하자면은 이 풍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강조하는 그냥 들러리 역할이라든지 혹은 연극의 배경막 같은 그런 정도의 역할이 지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 이거는 풍경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도 제 영상 60번에 등장하는 그러한 그림이 될 수 있겠는데, 클로드 로랭이 그린 풍경화죠. 이것도 뭐 풍경화긴 풍경화인데요, 온전한 풍경화가 되기에는 뭔가 2%가 부족한 그런 게 있다 이겁니다. 일단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뭐 고전적인 스타일의 건물이 있고 그 앞에는 아폴론한테 제물을 바치는 이러한 광경이 묘사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풍경은 실제 않은 그런 풍경이 아니라 그냥 이 클로드 로랭이 가상의 공간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 클로드 로랭은 자신이 그림에다가 뭐 대부분의 그림에다가 이런 가상의 공간을 집어넣습니다. 말하자면 이 그림은 실제 않은 그런 풍경이 아니라 그냥 어떤 양식화된 풍경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2%가 부족하다고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 네덜란드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다 이거죠. 지금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야코판 로이스달이라는 사람이 그린 거고요. 이 로이스달은 풍경화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 않은 그런 풍경을 그렸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바로크 스타일의 그림들을 한번 보세요. 로랭의 그림이라든지 푸생의 그림들을 보시면은 기상의 변화가 그다지 없습니다. 날씨가 맑고 그리고 뭐 쾌청하고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이스달의 그림이라든지 혹은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호이엔 같은 네덜란드 북쪽 지역의 화가들이 그린 이 풍경화를 보면은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이, 당장이라도 폭우가 몰아칠 것 같은 그러한 기상 상태가 그림 속에 묘사되어 있다 이거죠. 기존의 이 풍경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지된 화면이라고 한다면은 이 네덜란드 바로크에서 등장하는 풍경화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그 순간을 잡은 그러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까지 되는 데 있어서는 커다란 역사적인 흐름을 겪고 나서야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졌었다 이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이러한 변화는 정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풍경화가 어떤 큰 주제 속에서 뭐 신화나 종교 같은 이런 큰 주제 속에서 들러리로 등장했었다면, 이 정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큰 주제 속에서 이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등장을 했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 보시면은 양옆에 대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정물들이 있는데, 이 정물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수많은 정물들이 있지만 이 그림의 주인공들은 정물이 아니죠. 이 그림의 주인공은 양옆에 있는 이 대사들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물들은 이 양옆에 있는 대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을 설명해주는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 이거죠. 하지만 이렇게 보조 수단으로 등장했던 이런 정물들이 네덜란드 바로크에 들어와서는 완벽히
완벽히 독립된 장르로서 등장을 하게 된다 이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정물화로서 이제 이름을 날렸던 윌렘 칼프라는 양반이 그린 그림인데,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그림이 아주 정교하고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랍스터를 한번 보세요. 아주 맛있게 생긴 놈인데, 먼저 질감을 보면은 아주 뭐 단단한 이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죠. 단단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돌기, 조그만 돌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만지려고 하면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촉감이 느껴지는 그런 질감이라 이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양탄자도 보시면은 양탄자가 딱 부드럽고 그리고 뭔가 매끌매끌한 이런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 그림의 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에 있는 이 유리잔하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유리 제품,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이 빛이 딱 반사가 된 모습이 은은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이 유리잔에 간접적으로 비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도 아주 정교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도저히 17세기에 이런 그림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 네덜란드 북쪽 지역에서는 진정한 정물화되어 정물화가 등장했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오늘 긴 설명이 됐을 것 같은데, 설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 이 네덜란드의 바로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